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은입니다. 자, 오늘은 GTELF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애초에 영어에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소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를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알던 내용을 까먹었을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문 강의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짧게 2강 정도 갈 거고요. 짧게 2강 정도 갈 거고요. 좀 옛날에 영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맞아, 저런 내용들이 있었지, 저런 내용들이 중요했지, 이런 식으로 좀 상기하는 방식으로 따라오시고,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영어를 약간 좀 소홀히 했던, 난 영어 싫어! 막 이랬었던 학생들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쨌든 GTELF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걸 모르면 안 되겠구나. 지금이라도 조금 잠깐 주워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학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문법 위주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되게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새롭고 생소할 뿐이지 진짜 어렵다, 진짜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넣질 않았어요.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 입문 강의고 되게 좀 방대한 이야기를 좀 압축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가운데 아주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영문법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 그냥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놓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약간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 시험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냥 잘라내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영어를 좀 하셨던 분들은 저거 아니잖아, 저것보다 조금 다른 이야기도 있잖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GTELF 문법에서는 GTELF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잘라낸 겁니다. 인지하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들어가 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긴장 푸시고, 어렵지 않지만 이거 모르면은 득점하기 힘드니까 긴장을 푸는 동시에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교시에서는요. 영어의 팔품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뭐 문법이든 사실 GTELF에서는 문법이 가장 중요한 파트이거든요. 문법이랑 청취, 그리고 이렇게 독해, 세 가지 이제 분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일단 문법에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문법에서 최대한 끌어가면 한 30점 정도 우리가 득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점은 30점을 넘어요. 근데 약간 실수를 고려하고 이제 그 안정적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28에서 30점까지는 어렵지 않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영어를 못해도 이 점수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에서 몇 점을 플러스 알파로 할 것인가, GTELF 점수는 이런 식의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문법 문제를 풀다 보면 필연적으로 팔품사 이야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좀 아무리 간단한 내용이라고 할지언정 팔품사를 모르고서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문 강의 1교시에서는 영어의 팔품사가 무엇인지 좀 이렇게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좀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볼게요. 그 팔품사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 오늘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보시면 품사란이라고 해서 도대체 품사라는 게 뭔지에 대한 정의와 종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품사가 뭐냐면요. 어느 날 영어에 쓰이는 모든 단어를 싹 다 이렇게 끌어모았어요. 얘들아, 영단어 집합 해가지고 싹 다 이렇게 끌어모았어요.
오케이? 한 몇만 개 됐겠죠. 몇십만 개 됐겠죠. 단어라는 게 계속 생기고 계속 사라지고 약간 유기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한 되게 많을 거예요. 한 몇십만 개 정도 됐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 모든 단어를 특정 8가지 기준에 따라 특정 8가지 역할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이 품사입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단어에는 최소한 하나, 많으면 2개 이상의, 최소한 하나, 2개 이상의 품사가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품사가 하나씩만 배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2, 3개 이제 동시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하나의 단어는 최소한 하나의 어떤 품사를 가지고 있겠더라. 오케이? 이 품사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8가지가 있겠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명사와 대명사예요. 이 2가지가 이제 명사 파트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이 문장의 사용 빈도를 보았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명사나 대명사입니다. 2개를 묶어가지고 명사 파트다. 약간 이렇게 부르게 될 거예요. 명자가 이제 이름 명자를 써가지고 우리나라 말에서도 명사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많이 쓰기 때문에 명사라는 개념이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건데 기본적인 그 정의를 보시면 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이름 명자다라고 말씀드렸죠. 대명사는 이게 대신하다 할 때 대자라는 거 어렵지 않죠. 명사를 똑같이 계속 말하면 좀 짜증나잖아. 똑같은 말 반복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명사를 대신할 수 있게 써주는 말이 대명사겠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오케이?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사가 명사죠. 자, 보시면 어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부를 수 있다면 그 단어는 모두 명사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명사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 명사죠. 리모콘, 명사죠. 칠판, 전자칠판 비싼 건데 명사죠. 그죠? 불빛, 명사죠. 카메라, 명사죠. 공기, 명사죠. 영어, 명사죠. 날씨, 명사죠.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꼭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실체뿐만 아니라 공기, 불빛, 뭐 분위기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 죄다 제가 이렇게 지칭할 수 있다면 그거는 다 명사에 해당이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보겠습니다. 밑에. 근데 영어에서 명사가 중요한 점은요.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어 명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사를 쓸 때 단수, 하나인지 여러 개, 복수인지 별로 이렇게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진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인이 잡혔대. 범인들이 잡혔대. 물론 이제 구체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대화를 할 때 하나하나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범인이 한 10명이어도 그냥 범인 잡혔대.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한국어는 수 개념, 이 단복수 개념을 갖다가 수 개념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한국어는 수 개념에 예민한 언어가 아니에요. 개념을 가지고는 있어. 근데 우리가 예민하게 따지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괜찮죠? 그렇죠? 근데 영어는 애초에 상인들의 언어였다 보니까 상인들 숫자에 얼마나 좀 예민하겠습니까? 명사를 쓸 때 단수인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개 복수인지 굉장하게 예민하게 따져가지고 하나하나 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아니 단수든 복수든 큰 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한국인들의 생각이고요. 영어에서 명사를 쓸 땐 단수 하나인지 복수 여러 개인지 이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요 왼쪽 섹션이 단수 명사입니다. 일단 트럭 명사죠. cat, 고양이 명사죠. leg, 다리 명사죠. 이게 명사라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앞에 뭐 your, 너의 트럭, black, 까만 고양이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있다면 이 덩어리까지 하나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명사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단수 명사는 뒤에 s가 붙지를 않아요. 단수 명사는 뒤에 s가 붙지 않습니다. 오케이? 단수 명사는 그냥 명사 해서 끝나는 거지 뒤에 s가 붙거나 뭔가 추가적인 뭔가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명사는 꾸며주는 말과 한 덩어리로 잡아준다. 명사는 꾸며주는 말과 한 덩어리로 잡아준다. 물론 꾸며주는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덩어리로 잡아준다는 점과 단수 명사 하나짜리는 명사 뒤에 s가 붙는다, 붙지 않는다. 붙지 않는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요. 자, 이쪽은 복수 명사입니다.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죠? 근데 어쨌든 둘 이상의 여러 개다. 복수 명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복수 명사에서 중요한 점은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여가지고요.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여서 이게 여러 개다 라는 거를 표현해 준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명사 뒤에 s가 붙어 있잖아요. 명사 뒤에 s가 붙어 있잖아. 여러 개구나. 여러 개구나. 어려운 말로 복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고 되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잖아요. cat. 그쵸? 근데 뒤에다가 s를 붙이면 이거는 복수라면서 명사 뒤에 붙은 s를 들이라고 읽으세요. 뭐 예를 들면은 고양이 들 이런 식으로 읽어주자는 거죠. 그죠? 그럼 명사에 s가 붙어있지 않을 땐 한 마리, 이렇게 s가 붙어있을 땐 고양이 들이니까 이거는 여러 마리겠다 라는 느낌이 좀 직관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trucks, 트럭 들이니까 여러 대. 단수명사, 복수명사 괜찮죠? 여기도 cat, 고양이, cats, 고양이들 여러 마리. 이거는 한 마리, 이거는 여러 마리. 그죠? 고양이는 여러 마리가 좋죠? 귀여우니까. leg 하면 다리 한쪽. 그쵸? legs 하면은 다리들이니까 다리 한쪽이겠어요? 여러 쪽이겠어요? 여러 쪽. 해서 왼쪽은 단수명사, 자 오른쪽은 복수명사.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사라는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게 단수명사인가 아니면 복수명사인가 이거를 따질 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그쵸? 자, 두 번째, 이번엔 대명사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품사가 대명사 되겠습니다. 이게 한국어에서도 그냥 대명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대명사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어려운 거는 절대로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대명사,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싫어해요. 그렇죠? 꽃놀이도 이렇게 꽃놀이랜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칭찬도 여러 번 들으면 좀 질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그게 이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나 이제 다른 언어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굉장히 좀 기피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언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명사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쓰는 말, 대명사. 어렵지 않죠? 우리 한국어 대명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그, 저. 아이고야. 이, 그, 저. 이 세 개만 있으면 다 대명사화 시킬 수 있어요. 이것, 저것, 그것.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그죠? 얘, 쟤, 걔. 아, 얘가, 쟤가, 걔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여기, 저기, 거기. 장소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이, 그, 저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이제 대명사화 시킬 수 있는 것이 한국어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영어로 가면은 조금 더 복잡해지거든요. 봅시다. 일단 서양어는요. 서양어는요. 사람과 사물을 굉장히 예민하게 갈라요. 동양어는 조금 덜 합니다. 동양어는 약간 이제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물화일체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게 얘가 저게 제가 막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진 않습니다. 동양어는요. 그치? 근데 서양어는요. 사람이랑 사람 아닌 것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엄격하게 갈라요. 그래서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랑 사물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섞어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저기 이제 이렇게 엄격하게 갈라놨어요. 됐습니까? 한국어랑 영어는 180도 다른 언어임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쌤, 이거 한국어로는 되는데 왜 영어로는 안 돼요? 이거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이 다 성인들이잖아요. 성인들이 외국어 학습을 할 때 가장 좀 고민하는 게 모국어로는 말이 되는데 외국어로는 말이 안 될 때 여기에서 헷갈려가지고 어렵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한국어와 영어는 완전히 좀 다른 언어다. 그 발생부터 발달까지 완전히 다른 언어니까 한국어랑 영어는 좀 별개고 다른 언어다 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면서 좀 이렇게 수업을 들으셔야 약간 좀 이제 뭐라 그래요?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좀 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영어에서는 사람과 사물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그나마 겹치는 게 they 정도는 좀 겹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울게요. 자,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요. 네. 자,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는 I, you, he, she, we, they 딱 이렇게 있습니다. 됐어요? 자, 사물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지시대명사, 폭넓게 지시대명사라고 부르는데 it, this, that, they, these, those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괜찮죠? 이거는 사실 쥐텔프 문법에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편안하게 보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보세요. 근데 보시면 또 영어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는 이런 대명사나 이런 대명사가 있을 때 그냥 나, 너, 그, 그녀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보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얘를 갖다가 하나 그 순위를 매겨놨어요. 순위. 그게 뭐냐면은 이런 혹시 조금 있다가 동사하면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 1인칭 2인칭 3인칭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영문법 공부할 때 모든 문장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1인칭, 2인칭, 3인칭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에 저랑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강의실에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강의실에 되게 뭐가 이렇게 바다닥 이렇게 터지더니 강의실 막 이렇게 화염에 휩싸였어요. 됐어? 그럼 제 입장에 생각을 해볼게요. 누가 1순위로 살아야 돼요? 당연히 나지. 나잖아. 일단 내가 살아야지. 아니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순위로 살아야 되는 건 누구야? 어쩔 수 없이 나예요. I라는 그 단어 있죠? 나라는 게 대명사거든요. 인칭 대명사거든. 얘를 갖다가 우리가 1인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칭이 뭐냐면 그냥 순위다. 순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불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그래서 I라는 단어가 뭐냐면 I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어떻게 부르냐면은 1인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나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래서 나를 갖다가 어려운 말로 1인칭 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너 1인칭 단수랑 롯데월드 갈래? 라고 묻는다면 너 나랑 영어 덕후처럼 보이죠? 너 나랑 롯데월드 갈래? 약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1인칭 단수랑 밥 먹을래? 너 나랑 밥 먹을래? 약간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넘어갈게요. 자, 이 강의실에서 나는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누구지? 그 다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누구예요? 당연히 너지. 나랑 같이 있던 내 앞에 있던 너겠지. 너를 갖다가 어떻게 부르냐면은 you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나, I, 너, you. 어렵지 않잖아. you를 갖다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2인칭이다 라고 부릅니다. you라는 단어 자체를 2인칭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인칭이랑 2인칭이랑 매점 가자 라고 한다면 나랑 너랑 매점 가자. 약간 요 정도의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1순위, 2순위는 내 앞에 있는 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너 나왔고 you 여러분도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3인칭이 뭐냐면은 이게 3순위란 이야기인데 나랑 너를 뺀 나머지는 싹 다 3인칭이에요. 나랑 너를 뺀 나머지는 싹 다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I를 빼고 U를 뺀 나머지의 99.9%의 그 단어들 있죠. 얘는 싹 다 3인칭입니다. 근데 3인칭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단수 하나인지 복수 여러 개인지 이게 또 중요해져요. 오케이? 제가 지금 이 피라미드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 있는 3인칭 단수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일단 체크만 해놓고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뭐 he, 그, she, 그녀 아니면 저 밖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 it 이런 것들은 다 어려운 말로 3인칭 단수예요. 우리 집에 책이 한 권 있거든요. A book. 이것도 3인칭 단수죠. 제 친구 중에서 남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남이. 하면은 얘도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I라는 단어가 아니고 U라는 단어가 아니면서 하나짜리야? 그러면은 무조건 3인칭 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복수는 뭘까요? 당연히 나랑 너를 제외한 I라는 단어와 U라는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겠죠. 그 중에서 하나짜리야, 여러 개짜리야? 여러 개짜리겠지. 예를 들어서 they, 그들. 그치? 아니면 일반 사람들, people. 그쵸? 우리 집에 책이 예를 들어 10권 있어요. books, 이런 것들 3인칭 복수죠. 이 피라미드로 따진다면. 그죠? 저희 외할머니 댁에 강아지가 2마리 있어요. 한 마리는 코카스파니엘, 한 마리는 그 슈나우저입니다. 가면은 진짜 지옥이 따로 없어. 지옥에서 온 강아지 2마리야. 그럼 이제 나왁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도 내가 아니잖아. 유도 아니잖아. 저 바깥에 있는 2마리잖아. 얘를 갖다가 문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3인칭 복수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우리 여러 명이죠? 복수. they 여러 명이죠? 복수. 됐습니까?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밑에 사물을 보시면 okay? it, 이것, this, 이것, that, 저것, they, 그들, this, 이것들, those, 저것들 뭐 이런 건데 별로 뭐 이건 언제 쓰고 이건 언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좀 대명사구나. 오케이? 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보통 this랑 this는 좀 가까운 걸 가릴 때 써요. 가까운 걸 가리킬 때. 그러니까 이것 약간 이런 느낌일 때는 좀 가까운 거잖아. 이거 이렇게 가까운 거잖아. 그럴 땐 this나 this를 쓰면 돼요. 얘가 어려운 말로 단수고 얘가 어려운 말로 복수인데 GTF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that이랑 those는요. 언제 쓰냐면 그것, 저것. 약간 심리적으로 멀리 있을 때 있죠. 여기에서 이건 가까운 거잖아. 저기에서, 거기에서 이건 살짝 좀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거잖아. 가까운 거는 this나 these로 쓰고요. 살짝 거리가 있는 것은 that이나 those로 쓴다. 까지 기억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언제 쓰고 구체적으로 얘랑 얘의 차이가 뭐고 이런 것들은 GTLF에서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명사가 있고 명사를 받아주는 대명사가 이런 식으로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끝입니다. 됐죠? 그리고 뭐 1인칭, 2인칭, 3인칭 나올 텐데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I라는 단어가 1인칭이에요. You라는 단어가 2인칭이고 나머지는 싹 다 3인칭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 단어가 생소하다 뿐이지 내용이 복잡한 건 절대로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좀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명사 파트였는데 어렵지 않죠? 그죠? 그냥 단복수 개념, 명사, 대명사 개념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명사 파트였고 세 번째가 동사 파트입니다. 사실 GTLF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동사 파트예요. 예. 토탈 26문제 나오거든요. 반 이상이 다 동사 문제입니다. GTLF 문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법에서 절반 이상이 동사 문제예요. 그죠? 사실 명사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없고요. 답의 힌트는 될 수 있겠지만, 그치? 동사가 절반 이상 나오고요. 6문제, 6문제, 4문제, 12, 22문제니까 절반 거의 다 동사 문제죠. 그죠? 이거 안 나오고, 이거 안 나오고, 이거 두 개가 한 2문제 또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밖에 가면 또 관계사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치? 거기서 2문제 나와가지고 26문제니까 아무래도 어디가 제일 중요한 거죠? 동사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가지고 1교시가 품사고 2교시는 동사만 조금 더 다뤄드릴 예정이거든요. 자, 넘어가 보시면 자, 동사는 이제 2교시로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가겠습니다. 동사. 자, 동사라는 게 뭐냐면은 뭐 동작이나 상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시간 쓸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른 문법 문제에서는 동작이랑 상태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GTLF에서는 진짜 1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동사는 뭐뭐 하다, 뭐뭐 이다, 뭐뭐 다 라고 끝나는 그냥 그런 단어다 라고 생각하셔도 그냥 GTLF 문법에서는 괜찮아요. 그죠? 뭐 동사 많이 있잖아요. 말하다, 놀다, 먹다, 뛰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고민하다, 협상하다, 당선되다, 춥다, 그만해도 되죠. 그쵸? 그래서 something 다로 끝나는 그 단어 있지? 이거는 싹 다 동사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GTLF에서는 충분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지. 쉽네. 쉽네. 나 저거 아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아니, 야, 뭐뭐 다로 끝나는 게 동사다? 이거 주고 무슨 문제를 내겠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동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 야, 이 중에 뭐가 맞아? 이렇게 묻는 게 GTLF 문법의 동사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 동사의 여러 가지 형태를 여러분이 이렇게 좀 찍어가지고 맞출 줄 아셔야 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그 2교시와 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번 1교시에서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 아까 명사는 그쵸? 단수냐 복수냐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GTLF 문법 한정입니다. 근데 GTLF 문법에서 동사는 사실상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영어 동사의 3단 변화라고 있어요. 뭐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3단 변화가 뭐야 하실 수 있겠는데 3단계에 걸쳐 가지고
변형, 그 형태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예.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좀 이렇게 1학년 1교시 때 막 이렇게 외워가지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work, worked, worked, take, took, taken 이렇게 달달 외우는 거 있죠. 그죠? 보통 이제 A4 최소한 이렇게 양면 페이지를 좀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여러분 영어를 갖다가 그동안 공부를 안 하셨으면은 이거 외우는 게 한 부담일 거예요. 이거는 제가 동사의 3단 변화는 2교시 때, 인문 2교시 때 그 교환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예. 원래 여러분이 좀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외울 수도 있고 그렇겠는데 보통 잘 안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제 A4에다가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좀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교환으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보셔도 되고 그거는 최소한 다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동사의 3단 변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나요. 이거 모르면 아무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GTELF에서. 오케이? 어쨌든 이 동사의 3단 변화가 뭐냐면은 제일 앞에 있는 게 동사 원형이에요. 보통 R 내지는 RV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축약해가지고 쓰곤 하는데 동사 원형 아셔야 됩니다. 이게 동사 원형이다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work나 take를 보면서 이거는 동사 원형이야. 일하다, 섭취하다 이거는 동사 원형이야를 아셔야 됩니다. 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저걸 굳이 알아야 돼? 하시는데 이걸 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오케이? 좀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동사 원형이구나. 오케이? 라고 좀 외우셔야 문제 풀 때 득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문제풀이방 가가지고 여러분 보기 중에 동사 원형 있으면 그거 답으로 찍으세요.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그냥 보통 학생들은 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쌤 동사 원형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게 동사 원형이구나. 말 그대로 동사의 가장 기본 형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놀 거다, 놀았다, 놀고 싶다, 놀겠지 이런 말이 아니라 놀다라는 가장 그 기본 형태 있잖아요. 이게 동사 원형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제일 앞에 배치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 이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얘가 놀다잖아요. 가장 기본 형태잖아요. 어제 논 건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한국어에서 뭐뭐 했다, 뭐뭐 왔다, 먹었다, 뭐 이렇게 놀았다, 보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옛날 얘기할 때 살짝 동사를 변형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두 번째 섹션의 과거형입니다. ed를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규칙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갖다가 불규칙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규칙 변화는 쉽죠. 뒤에다가 ed만 붙여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교환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 교환은 약간 불규칙 변화, 동사의 불규칙 변화 위주로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냥 ed 들어가는 거, 이게 대다수고 이거는 사실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야. ed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게 불규칙 변화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아셔야 돼요. 이거는 동사 원형이고 이거는 과거 시제고 이거는 pp야 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프린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네. 되게 많은데 제가 되게 많이 줄여놓은 거거든요. 최소한 저거는 무조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과거형. 제일 마지막에 과거 분사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이 한국어 타이틀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그냥 pp라고 외우세요. 그냥 pp라고 일단 외워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have pp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have worked, have taken 이걸 갖다가 고를 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수업할 때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이런 게 있으면 have pp 고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답이고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답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법 몰라도
이게 있으면 눈으로 확인해서 그럼 이게 답이고 이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GTLF가 영어를 아주 잘하지 못해도 영어법을 거의 몰라도 득점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있으면 이게 정답이다 라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면 have pp를 고르세요 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정법 문제에서 가정법이라는 게 6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있으면 have pp가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뭘 몰라? pp가 뭔지 몰라요. 선생님 pp가 뭐예요? 와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야. 이 학생들은 뭐 해야 돼? 이 프린트를 안 외우고 넘어온 학생들이니까 pp가 뭐예요? 하면서 혼자 어려워하고 있는 거야. 딸들은 다 문제 그냥 맞고 집에 가고 있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교환 올려드리고 입문 강의를 진행하는 중이 되는 겁니다. 본 수업 듣기 전에 꼭 마스터를 하고 넘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동사 원형, 뒤에 들어가 있는 게 과거 시제, 제일 끝에 들어가 있는 게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pp예요. 오케이? 선생님 pp가 뭔데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걸 갖다가 pp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약간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보통 이대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교환으로 올려드렸고 마지막으로 강조할게요. 꼭 외우세요. 됐습니까? 동사 이야기는 사실 조금 더 복잡해요. 이 이야기는 다음 2교시 동사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 했어요. 다 끝났어요. 중요한 거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랑 부사를 볼 건데 일단 GTLF 문법에서는 형용사랑 부사 문제를 안 냅니다. 네, 되게 좋은 거죠. 원래 다른 영어 문법 문제에서는 형용사랑 부사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고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네, 한 일주일 내내 막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다니면서. 근데 우리 GTLF에서는 이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형용사는 약간 니은으로 끝나는 말이에요. 추운, 따뜻한, 쉬운, 어려운, 깨끗한, 더러운, 큰, 작은, 높은, 낮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어휘들은 그냥 형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끝입니다. 자,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라는 게 되는데 얘는 약간 하게라고 해석이 되게 돼요. 살짝 보겠습니다. 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로 꼭 한이 아니더라도 약간 니은 계통으로 끝나게 됩니다. 한국말로 해석을 했을 때. 오케이? 뭐 쉬운, 느린, 아름다운, 그죠? 뭐 쉬운 영어 명사를 꾸며주죠. 느린 달팽이 명사를 꾸며주죠. 아름다운 우리 강산 그치? 뒤에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국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명사를 꾸며준다 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GTLF에서 안 물어보니까. 원래 다른 문제에서는 야, 여기 형용사 자리야, 부사 자리야 물어본단 말이야. GTLF에서 진짜 1도 안 나오고 아예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으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사도 보여드릴게요. 얘는 약간 하게, 약간 something 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성분이고요. 명사가 아닌 것들을 꾸며줍니다. 쉽게 풀다. 명사가 아닌 것을 꾸며주게 되죠. 느리게 걷다. 얘 지금 동사잖아. 명사가 아닌 것을 꾸며주게 되죠.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렇게 명사가 아닌 것들을 꾸며주면서 뭔가 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약간 영어에서 부사라고 부르는 성분입니다. 그죠? 보통 그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주면 부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주면 부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주면 부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형용사에다가 ly 붙여주면 부사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쉽죠? 여기까지가 형용사랑 부사의 이제 마무리인데 뭐 알면 좋고 그치? 몰라도 GTLF 문법 문제 푸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전치사랑 접속사인데 여러분 얘는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GTLF 문제 이렇게 보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거는 전치사야, 이거는 접속사야 라고 품사를 구분해서 해석을 묻는 문제까지가 두문항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기억하고 계셔야 두 문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두 문제 차이가 엄청 큽니다. 네. 한 문제가 1.2점 정도 배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문제가 1.2점 정도의 배점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하면 한 2, 3점 나오는 거예요. 2, 3점이면 꽤 비중이 크죠. 그죠?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니까. 예? 자, 사실 전치사랑 접속사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려면 되게 길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딱 GTLP에서 필요한 만큼만 설명을 드리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드는 영어 고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냥 살짝 뭉개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이거는 뭐 영어를 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는 시험은 아니니까요. GTLP는 그냥 영어 점수 먹고 튀는 게 최고죠. 되게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들어갈 필요 전혀 없죠. 그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명구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전명구다? 제가 수업 시간에 전명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학생들이 쌤 전명구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전명구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예. 전명구가 뭐냐면요. 전치사가 있으면 얘는 전자가 앞전자고요. 치가 약간 배치하다라고 해가지고 앞에 배치하는 성분이에요. 근데 누구 앞에다가 배치를 하느냐면은 명사 앞에다가 배치를 하는 성분이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는 절대로 혼자 쓸 수가 없는 성분이고요. 명사랑 같이 짝지어가지고 쓰는 이제 그 성분이라는 거고, 요 그 세트, 요 묶음을 갖다가 전명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말이 길어졌는데 쉽게 생각할게요.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누가 등장하죠? 명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누가 등장을 해요? 명사가 등장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반면에 접속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는요. 누구 앞에다가 쓰는 거냐면 문장 앞에다가 쓰는 것이 접속사예요. 오케이? 근데 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사람의 기본 뼈대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면 주어 동사 이게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뼈대가 이렇게 생겼다면 문장의 기본적인 뼈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들어가는 게 전치사라면 여기 살짝 지워볼게요. 자, 문장 앞에 들어가는 것은 접속사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주어 자리에 또 명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GTLF 시험에서 여기가 전치사 자리니 접속사 자리니 이렇게 묻잖아요. 뒤에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 자리입니다. 뒤에 동사가 없이 명사만 있으면 전치사 자리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두 문제를 풀 줄 아셔야 돼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나와 있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근데 주어 자리에 어차피 명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의 유무를 가지고 동사의
유 동사의 무를 가지고 전치사 자리인지 접속사, 미안해요. 전치사 자리인지 접속사 자리인지 판단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명사 앞에는 전치사, 문장 앞에는 접속사. 명사만 있고 동사 없으면 전치사, 명사에다가 동사까지 붙어가지고 주어 동사 구조, 문장 구조로 가면 접속사.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사를 추가해주는 기능 전치사죠. 그렇죠? 문장을 추가해주는 기능 접속사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인문 강의 1교시에서는요. 문법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언급하게 되는 8가지 품사. 사실 중요한 거는 동사, 전치사, 접속사 뿐이지만 이렇게 문장을 좀 설명하다 보면은 이런 품사들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가지고 혹시 저게 뭐지? 저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뭐 간단하게 중요한 개념 위주로 좀 깔아드렸습니다. 그쵸?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하다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가장 시험에 나오는 건 단연코 동사고요. 이 동사 이야기는 인문 강의 2강 두 번째 교시에서요. 동사의 여러 가지 쓰임새. 영어에서는 어떤 동사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형태 변화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2교시에서 뵐게요.